워싱턴 광장 서쪽으로는 제멋대로 뻗은 큰 길들 사이로 구불구불한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꼬여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길이 어찌나 복잡한지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닌 방문객은 길을 잃기 십상이었습니다. 아무리 표지판을 따라가 봐도, 행인들에게 길을 물어보아도 목표했던 곳에 도달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한 화가가 우연히 이곳에 와보고 그 미로 같은 곳이 마음에 들어 눌러 살게 되었죠. 그 화가는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값을 받으러 온 사람을 따돌리기에 이 거리만큼 안성맞춤인 곳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북쪽으로 창을 낸 좁은 방, 18세기 풍의 박공 지붕, 네덜란드 풍의 다락방 등을 갖추고 있는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일대를 그리니치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곳으로 화가들이 쏙쏙 모여들었습니다. 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무엇보다도 집세가 싸서 가난한 예술가들이 살기에 딱이었기 때문이었죠. 얼마 가지 않아 이곳은 예술가 마을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수와 존 씨는 야트막한 벽돌집 3층 꼭대기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는 메인주, 존 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는데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죠. 이들은 대화를 얼마 나누지 않고도 서로 취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샐러드를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예술은 어떤 것이라는 생각까지 공통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을에 두 사람의 공동 작업실이 생긴 겁니다. 그해 11월이 되자 동부 지역은 뒤숭숭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휘저으며 폐렴이라는 불청객이 이 마을을 휩쓸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폐렴이라는 무법자의 손에 스치기만 해도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맥없이 쓰러졌죠. 그 무법자는 예술가 마을의 복잡한 미로까지 덮쳤습니다. 그런데 길이 하도 복잡해서 무법자도 길을 잃었는지 크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자란 몸집이 작은 존 씨는 이 무법자의 습격을 이겨내지 못했죠. 그녀는 어느 날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페인트를 칠한 낡은 쇠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풍의 작은 유리창 너머로 이웃 벽돌집의 담벼락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어느 날 존 씨의 병세가 더욱 심해지자 수는 의사를 불렀어요. 존 씨를 진찰한 후 의사는 수를 복도로 불러내 말했습니다. 존 씨가 살아날 가능성은 10% 정도입니다. 그것도 환자가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이야기지, 지금처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는 5%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존 씨는 이미 자신이 낫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단념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존 씨가 강한 애착을 갖고 있거나 간절히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있습니까? 수는 곰곰이 생각해 봤죠. 언젠가 나폴리의 바다를 그려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요. 그것 말고 다른 희망이 될 만한 것은 없습니까? 수에게는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환자가 스스로 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을 가능성이 더 적어집니다. 중요한 건 환자의 의지예요. 환자가 올겨울 외투는 어떤 색상이 유행할까, 다 나으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면
나을 가능성은 몇 배로 커집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죠. 수는 존 씨에게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수는 눈물을 닦고 화판을 옆에 끼고는 짐짓 휘파람을 불며 존 씨의 방으로 들어갔죠. 존 씨는 하얀 이불을 덮은 채 그 이불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는 작업대에 앉아 가끔씩 자는 존 씨를 살펴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어느 잡지에 소설에 실릴 사파였습니다. 대개 가난한 젊은 화가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답니다. 수가 한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침대 쪽에서 나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수는 깜짝 놀라 침대로 다가갔죠. 존 씨는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꼼짝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12.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말했죠. 11. 그리고 세는 숫자가 갑자기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19. 수에게는 존 씨가 숫자를 세는 소리가 무슨 기분 나쁜 주문처럼 들렸어요. 수는 맑지만 힘이 없는 존 씨의 눈동자를 따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것은 이웃집의 붉은 담벼락뿐이었어요. 담벼락에는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잎새가 몇 잎 남지 않은 상태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존 씨, 기분이 좀 어떠니? 수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8. 뭐 하고 있는 거니, 존 씨? 7. 6. 존 씨,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며칠 전만 해도 100개 정도나 있었는데 곧 다 떨어질 거야. 아, 또 하나 떨어졌네. 수는 친구의 얼굴을 다시 보았어요. 무표정한 얼굴은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애착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5개 남았어. 바람이 불면 바람을 따라가는 잎새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바람을 따라가는 거야.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니, 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니? 수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왜 담쟁이 동굴 잎새랑 네 신세를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존 씨, 담쟁이 동굴은 지금은 저렇게 떨어지지만 봄이 되면 또다시 파릇파릇 잎이 돋아나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면 금방 낫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네 병은 감기 정도로 아주 가벼운 병이랬어.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수프라도 좀 먹어봐. 빨리 털고 일어나서 나랑 같이 워싱턴 광장을 돌아다니자.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존 씨가 창을 내다보며 말했죠. 또 한 입 떨어졌어. 수프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이제 겨우 4입 남았어. 오늘 밤 안으로 잎이 다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도 끝이야. 이제 아웅다웅 고생하며 사는 것도 질렸어. 죽는 게 두렵다는 건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존 씨. 수는 존 씨에게 이불을 잘 덮어주면서 말했죠. 내가 그림을 끝낼 때까지 창밖을 보지 말아줘. 부탁이야. 저 그림은 내일까지 갖다 줘야 하는 건데 네가 자꾸 그러면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 네 작업실에서 그리면 안 되니? 존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네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 수가 말했죠. 그리고 저 하찮은 담쟁이 덩굴의 잎새 따위는 쳐다보지 마. 그림을 다 그리거든 말해줘. 존 씨는 지쳤다는 듯이 얼굴을 돌리고 눈을 감았어요. 나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꼭 보고 싶어.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서서히 사라지고 싶어. 철진한 저 잎새처럼 말이야.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 수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난 베르만 씨 댁에 가서 내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 봐야겠어. 곧 돌아올 테니까 잠 좀 청해봐. 베르만 노인은 같은 건물의 1층에 사는 화가로 예술가 마을에서도 괴짜로 통했습니다. 나이는 이미 60살이 넘었지만 작은 몸집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신 같은 머리에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나오는 모세처럼 굽실거리는 수염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예술가로서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미 40년 동안이나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껏 전시회를 열거나 화단의 인정을 받은 적이 없었죠. 노인은 언제나 걸작을 그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여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본격적인 그림은 그린 적이 없고 상업용인지 광고용인지 알 수 없는 싸구려 그림을 그리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직업 모델을 구할 돈이 없는 가난한 풋내기 화가들의 모델 노릇을 해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고 있었죠. 노인은 술을 좋아해서 늘 조금씩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상대가 누구이건 자신이 아직 그리지 않은 걸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보잘것없었고 그는 몸집도 작았지만 사기가 충만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약해 빠졌느냐며 비웃곤 했죠. 노인은 위층에 사는 두 젊은 화가인 수와 존 씨를 좋아했고 자신이 어른으로서 두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가 노인의 방에 들어서자 노인은 여느 때처럼 어두침침한 방 한구석에 술 냄새를 풍기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는 노인에게 존 씨의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그녀는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하소연했죠. 그리고 존 씨가 담쟁이 덩굴에 붙은 잎이 다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나뭇잎은 이제 떨어지고 말 텐데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곧 노인은 고함을 지르며 존 씨의 어리석은 망상을 나무랬죠. 에이, 뭐라고? 담쟁이 덩굴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니. 그런 한심한 얘긴 처음 듣는군. 젊은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우리 같은 늙은이도 끄떡 없는데 정말 한심하군. 아이,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아이, 도대체 어떻게 존 씨가 그런 생각을 갖도록 내버려뒀어? 너무 심하게 아프면 마음이 나약해지나 봐요. 수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어요. 오랫동안 너무 고생하면서 힘들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죽는 게 휴식으로 생각되나 봐요. 그럼 안 되지. 쉬운 일을 원했다면 예술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평생의 걸작을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들어. 하지만 어려운 일일수록 가치 있는 일이지. 그래, 우리 존 씨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수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자신이 베르만 노인을 찾아온 이유가 생각났어요. 아참, 베르만 씨, 제 그림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그래, 모델이 되어주지. 되어주다마다. 자, 어서 가자. 아무리 생각해도 존 씨처럼 착한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다니 말도 안 되지. 방법을 찾아보자고. 난 곧 걸작을 그릴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이 동네를 벗어나 멋진 곳에서 살자고. 정말이야. 베르만 노인은 여느 때처럼 쾌활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잠든 존 씨 곁에서 노인은
낡은 감색 셔츠를 입고 뒤집어 놓은 냄비 위에 걸터앉아 바위에 앉은 늙은 광부의 모습으로 포즈를 잡았죠. 수는 노인의 모습을 빠르게 캔버스에 옮겼어요. 그동안 밖에는 창문을 덜컹거리며 눈 섞인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잠든 수가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이었어요. 존 씨는 이미 일어나 퀭한 눈으로 창문에 드리워진 커튼을 바라보고 있었죠. 커튼 좀 치워줘. 밖을 보고 싶어. 존 씨가 말했어요. 수는 마지못해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밖의 담쟁이 덩굴에는 잎새 하나가 매달려 있었어요. 찬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마지막 잎새 하나가 높은 덩굴에 매달려 있었죠. 가장자리가 노랗게 물든 그 잎은 벌레가 먹은 듯 한쪽 귀퉁이가 이지러져 있었지만 간밤에 사나운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굳세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 잎이 남았구나. 존 씨가 힘없이 말했어요. 틀림없이 다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따라가야지. 존 씨! 수가 간절하게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가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존 씨는 대답 없이 물끄러미 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낮이 지나고 또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비바람이 창문을 요란하게 흔들며 불었어요. 빗방울은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렸죠. 북풍이 어제보다도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존 씨는 창백한 얼굴로 수에게 커튼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죠. 공기는 살얼음이 끼어있는 것처럼 냉랭하고 처마 밑으로 빗방울이 아직도 뚝뚝 떨어져 내리는데 마지막 잎새는 여전히 덩굴에 붙어 있었어요. 존 씨는 그 잎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수를 불렀어요. 수, 나 이제 일어나 볼래. 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존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나 수프 좀 먹을게.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손거울 좀 갖다 줘. 내 꼴이 너무 흉한 것 같아. 수는 얼른 손거울을 가져다 주었고 베개를 한두 개 더 받쳐서 존 씨가 일어나 앉을 수 있게 해주었죠. 존 씨는 수가 만든 수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땅끝까지 닿을 정도로 한숨을 길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 그렇게 쉽게 죽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닌데 말이야. 수프 냄새, 아침의 상쾌한 공기, 계절이 변하는 것, 모두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마지막 잎새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 끝인 것 같아도 더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이야. 봄이 되면 꼭 나폴리에 가보자. 가서 나폴리의 파란 바다를 그릴 거야. 오후에는 의사가 와서 존 씨를 진찰했어요. 의사는 존 씨의 상태를 보자 놀라는 듯 했습니다. 의사는 복대에서 존 씨의 상태를 물어보는 수에게 말했죠. 이제 좀 희망이 보이는군요. 아가씨가 정성을 다해 간호했나 보군요.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아참, 이제 아래층의 환자를 보러 가야겠어요. 베르만이라고 했던가? 그 사람도 무슨 예술가라고 하던데. 갑자기 아주 심한 폐렴에 걸렸어요. 나이도 많은 데다 몸도 약해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글쎄 오늘 입원하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다음 날도 의사가 다녀갔습니다. 의사는 존 씨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고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베르만 씨가 오늘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수는 뜨개질을 하려고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는 존 씨에게 말했죠. 베르만 씨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대. 그저께 아침에 관리인이 노인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아파하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나 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신음하고 있었대. 구두고 오시고 몽땅 비에 흠뻑 젖어 꽁꽁 얼어있고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대. 곁에는 비에 젖은 손전등이랑 붓 두세 자루, 녹색과 노란색 물감을 푼 팔레트가 놓여 있었대. 도대체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어딜 다녀온 건지. 수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창문가로 가서 아직도 담쟁이 덩굴에 매달려 있는 잎새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존 씨에게 울먹이며 말했죠. 저 마지막 잎새 말이야.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니? 저 잎새는 베르만 씨의 걸작이었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날 밤 떨어진 잎새 대신에 그 노인이 그려놓은 게 바로 저 잎새였던 거야.